내년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연준 쪽에서 말하기를 긴축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라. 사는 건 계속 사는 거다. 다만 사는 양을 줄이는 거니까 안 사는 게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사는 양을 줄여가는 것 자체가 중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 연준 자산이 실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축에 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거가 가져오는 변화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테이퍼링이라는 그 이벤트?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죠.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많이 들으셨지만 그게 어떤 이벤트인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은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단계가 있어요. 양적 완화를 하는 단계, 반대로 이제 긴축을 해나가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의 단계를 잘 아시는 거, 그 다음에 긴축의 단계를 잘 아시는 게 좋은데, 이제 양적 완화의 단계는 지난 코로나 때부터 잘 기억해 보시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풉니다. 이게 양적 완화 단계들이에요. 먼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그런 돈을 푼다는 행동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면서 연준이 찍어낸 돈을 시장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투하하는 이런 방법을 미국식 QE라고 합니다. QE는 양적 완화의 영어 단어죠. Quantitative Easing이라 그래서 양적인 완화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식 QE는 직접 채권을 사고 직접 시장에 돈을 넣어버리는 그런 방법.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벤 버냉키라는 연준 의장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날아가면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돈을 풀었다. 그래서 과거의 연준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썼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별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풉니다. 지난 코로나 때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거와 함께 또 강력한 완화책을 하나 봤는데 그거 재정정책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과거 2009년도에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직접 개인들에게 돈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냥 꼽아줬다 이런 말을 저도 여러 번 썼었던 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도 두 번째 또 돈을 직접 제공하는, 하긴 저희도 경험을 하긴 했네요. 그쵸? 얼마 전에 1인당 25만 원씩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받았죠. 그쵸? 그런 거. 그건 재정 정책으로 합니다. 그게 이제 완화책들의 단계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이라 해서 정부가 돈을 아예 직접 지급하는 방식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재정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완화책이라면 이번 11월부터 시작되는 긴축, 이걸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사실은 테이퍼링은 긴축이 아니다라고 연준은 계속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돈을 축소하는 그런 긴축의 단계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편의상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는 단계에서 그거를 흡수하는 단계의 시작인 단계인 만큼 테이퍼링도 긴축의 단계로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돈을 풀다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재정정책을 쓰다가 이거를 흡수해가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연준이 테이퍼링이 긴축이 아니라고 말하냐면,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흡수하는 정책이 아니라 풀긴 계속 푸는데 그 푸는 양을 줄여가기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실 긴축이 아니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왼쪽 건 2014년도에 테이퍼링 했던 방법, 그 다음에 그때 행동들이에요. 보면 2013년 10월 달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고, 2014년 1월 달에 처음으로 12월부터 해서 1월 달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실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국채하고 모기지를 50억씩 줄여요. 2014년 01로 돼 있는 그 그래프 앞에 보면 매월 국채를 40억, 모기지를 35억 사주고 있었는데 2014년 1월부터 350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모기지를 300억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50억씩 줄여서 한 달에 100억씩 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013년 12월까지는 매월 450억의 국채와 400억의 MBS, 모기지 국채를 사고 있었는데 2014년 1월부터는 350억, 300억을 사니까 100억을 정확하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매달 100억씩 줄여가는 거죠. 이제 매번 이제 왜 날짜가 이렇게 돼 있냐면 01, 02, 03, 0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에 걸쳐서 총 모든 돈을 다 줄여간 거죠. 그래서 2014년 9월까지도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어요. 단 국채 100억, 그 다음에 모기지 50억 해서 한 달에 달랑 150억을 사서 그렇지 사는 걸 멈추지 않았던 거죠. 2014년 9월까지. 사는 걸 완전히 멈춘 건 2014년 10월입니다. 요게 테이퍼링이에요. 매달 사는 양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사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2021년 10월 달까지는 매월 국채, 일반 국채를 800억, 그 다음에 MBS라고 말하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말하는 모기지 국채를 400억, 이렇게 해서 1200억씩 사고 있는데 2021년 11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은 이거를 일반 국채는 700억, 그 다음에 모기지 국채, MBS는 350억으로 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150억을 줄이죠. 아까 2014년도에는 100억씩 줄였기 때문에 10달이 걸렸지만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하는 테이퍼링은 150억씩 줄이기 때문에 8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22년 7월이 되면은 더 이상은 국채를 사지 않게 되고 마지막 달에는 달랑 지난번 14년도처럼 150억만 사게 되죠. 이렇게 줄여가는 거. 이거 테이퍼링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150억을 매달 사고 지난번처럼 매달 줄이는 거를 고정된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고 제롬 파월이 지난번에 말했죠. 12월에 가서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덜 줄일 수도 있고 200억으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줄여간다. 그래서 테이퍼라는 게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테이퍼 한다 해서 테이퍼링, 그래서 자산 매입을 줄여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는 계속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특히 연준 쪽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긴축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라. 이거는 사는 건 계속 사는 거다. 다만 사는 양을 줄이는 거니까 안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하지만 사는 양을 줄여가는 것 자체가 중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제 연준 자산이, 실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축에 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100억씩 줄였고 10개월에 걸쳐서 줄였기 때문에 그 연준의 자산,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150억씩 줄이기 때문에 속도가 워낙 더 빠르고 강하게 줄이다 보니 중간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 마이너스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첫 부분에 첫 주제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테이퍼링에 관련돼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집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리스키하다라고 말해도 될 만큼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덜 평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는 그 방향이 우상향이 아니진 않을 거예요. 우상향일 겁니다. 특별히 제가 한
몇 달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풀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푼 돈이 이번 그 코로나 때 시작하기 전에 3조 5천 됐던 게 지금 거의 이 내년도 테이퍼링까지 해서 내년도 중간까지 사는 거를 다 마치면 9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4조 5천억을 사게 될 거예요. 이번에 산 양이. 그래서 그렇게 사면 첫 번째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 결과물로 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가고 채권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 본 적 없는데 다우가 5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여전히 계속해서 주가 상 방향은 우상향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이 상당히 평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 통화 완화 정책이 회수되는 테이퍼링이라는 회수 시점에 S&P 500이 직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그 해부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2010년도 3월에 QE1, QE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퀀터티브 이징이라 그래서 양적 완화의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테이퍼링처럼 양적 완화를 끝내는 시기에 들어갔을 때 보시는 그 짙은 색깔,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게 뭐냐면 왼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20%까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QE1이 종료됐을 때 최대 하락률이 마이너스로 한 16, 7%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런가 하면 QE2가 종료했을 때 2011년도에는 훨씬 더 빠집니다. 20% 이상 빠졌었어요. 그리고 QE3일 때도 그 전에 아주 그 짙은 회색이 적은 데 반해서는 QE3이 끝나고 테이퍼링이 종료됐을 때 좀 더 깊이 빠지는, 여전히 한 15%까지 빠지는 하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의 변동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의 2배, 3배 이상까지도 중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빠져있다는 뜻은 아닌 건 아시겠죠? 이 밑에가 간격이니까, 구간이니까 계속 빠져있는 건 아닌데 하락할 때 저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하락률인 거죠. 이거는 이전의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락률이 이제 통화 완화 정책 회수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형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Q1, Q2, Q3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마찬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통화 완화 정책 회수가 시작되면 최대 하락률이 커진다. 뒤집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자면 변동성은 대폭 커진다. 이렇게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2022년에는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거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변동성은 언제 줄어드느냐? 금리가 인상되는 그 시점부터 오히려 변동성 확 줄어듭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변동성이 커집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2022년은 2021년도보다 최대 하락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이런 동안에 계속 지금 이런 하락이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뜻이 아니고요. 거의 내년도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이 하원 통과해서 이제 그 바이든 사인만 남아있다고 한 1조 2천억짜리는 통과됐다고 봐야 할 때 거잖아요. 곧 집행됩니다. 그런데 11월 내에 그거 말고 1조 7,500짜리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큰 무리수 없이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에서 깨졌기 때문에 민주당 진보파 워런 같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6, 7명 정도의 진보파들이 제정신이라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이러다 다 같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예, 하도 그걸 봐가지고 막 그런 말 할 때마다 생각나네요. 어쨌든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조금 이따 중간 선거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니 그들도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맨치니니 뭐 그 시네마인가요? 그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받아들인 내용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민주당 진보파들이 문제인데, 워런 같은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아마 양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는 11월, 12월이 그다지 어려운 그런 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그 다음에 물가 같은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들을 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 2월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1분기 뒷부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뭐 만약에 한 달 딱 투자하고 말 게 아니라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흐름일 겁니다. 자, 이 최대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렇게 이제 표로 보면 조금 더 알 수 쉬울 것 같아서 표로 나타낸 걸 같이 붙여놨어요. 지금 보시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났던 시기 때마다 코스피와 S&P는 마이너스를 가는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큰 조정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QE1 2011년 4월 달에 있었던 조정은 21%가 넘어가서 S&P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도 많이 빠졌는데, 요건 좀 약간 예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한 유로존의 재정 위기 때고요. 예, 그래서 요거 빼고 나머지 3개 2013년 15년까지 요때가 정도가 지금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이때도 아마 7%, 6%, 14% 정도 통화정책 변화에 마이너스가 왔고, 그 다음에 2018년도, 20년도에도 마찬가지, 20년도 이제 코로나지만은 2018년도에도 이제 그 금리가 인상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는 그때도 크게 나타났었고요. 통화정책 변화가 이제 나타날 때 마이너스가 평균적으로 S&P 기준으로 9%, 코스피 기준으로 11%인데 사실 이게 평균이지 심할 땐 20%, 15%대를 조정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나는 그 시기에는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이 조정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보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그런 가격 조정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금융 시스템 유동성 규모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 표는 똑같이 이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위에 있는 회색 짙은 색깔은 앞부분에 보셨던 그 하락률을 말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짙은 회색이 최대한 20%까지 내려와 있게 되면 20% 조정했다는 소리죠. 보시면 조정 시점들은 빨간 화살표가 있는 게 이제 조정 시점들이에요. 그래서 최대 조정을 하죠. 15%나 심지어는 20% 가까이까지 조정을 합니다. 이런 조정들이 나타났을 때 그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밑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옅은 회색을 채워나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계단식 부분이, 이 빨간 부분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죠. 이 빨간색이 뭐냐면 위에 보시면 GDP 대비 금융 시스템 유동성 비율이라는 거예요. GDP 대비 금융 시스템 유동성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 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이러면 유동성이 넘쳐서, 유동성이 높아서 유동성 장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유동성을 그냥 통째로 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줄어드는 부분이 GDP 대비해서 더 늘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일 때 보시면 최대 하락의 조정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제가 이게 표시를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그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도 보면은 꼭대기를 찍고 밑에 있는 회색의 빨간 계단이 낮아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GDP 대비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지만. 그 다음에 다시 QE2를 하니까 막 올라가죠. 그런데 다시 통화정책이 변경되니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계속 더 GDP 대비 떨어지죠, 유동성이. 그랬다가 QE3을 하니까 또 다시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13년, 14년까지 늘어나다가 2014년 1월부터 해서 다시 계단식으로 유동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옆으로 좀 가다가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 유동성이 낮아질 때 조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이게 내년도가 왜 GDP 대비 금융 시스템 유동성이 줄게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테이퍼링을 왜 긴축이라고 안 부르냐면,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테이퍼링 관련돼서 숫자를 말씀드릴 때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매달 국채를 800억 사다가 700억 사고 600억 사고 500억 사고 하니까 당연히 유동성은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유동성 막대 부분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2014년 동그라미 쳐 있는 테이퍼링 부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14년, 15년까지 가는 동안에 보면은 뚝뚝 떨어지지 않죠. 왜 안 떨어지느냐? 실제 요때 왼쪽에 2014년도 테이퍼링 때를 말하자면 계속 100억씩 줄이지만 전체 연준의 자산은 그 당시에 처음에 2014년 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되기 전에 연준의 자산이 2014년도면은 연준이 3조 8천억을 채권을 발행하고 신권을 발행한 상황이에요.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돈이 3조 8천억이에요. 그런데 계속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는 거를 줄인다고 해서 이 3조 8천억에서 뭘 빼는 게 아니잖아요. 더 늘리던 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3조 8천억이 원래 줄어들 일이 없죠. 그것도 여러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언제 줄어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연준이 채권을 사고 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준의 창고에 3조 8천억은 채권들이에요. 대차대조표의 자산은, 연준의 자산은 채권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국채하고 MBS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시장에다 집어넣어주고 대신 채권을 갖고 와서 연준은 자기 계정에다가, 자기 창고에다가 뭘 갖고 있냐면 국채와 MBS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할 때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매달 사는 국채나 채권을 줄이는 거니까 원래 있던 양에서 줄어들 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들고 있는 채권에 어떤 게 오냐면 만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만기가 되면 채권은 돈을 돌려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채권들은 없어지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는 걸 덜 사더라도 계속 돈은 줄어들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안 줄어들게 합니다. 왜 안 줄어드냐면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3조 8천억을 채권으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국채하고 MBS의 비율이 적당하게 뭐 한 80대 20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으면 원래 줄어들 일이 없어요. 근데 만기가 되면 얘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만기가 돼서 채권이 없어지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재투자라는 걸 하면 무슨 얘기냐면 3조 8천억 중에서 1,000억이 만기가 돌아와요. 이번 달에. 그러면 연준이 그걸 재투자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1,000억만큼 채권을 사서 다시 채권을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에도, 이번에도 마찬가지. 언제 진짜 재투자도 안 하냐면 2017년 18년도 금리를 올릴 때, 금리를 올리는 중에 동시에 재투자를 멈춥니다. 그러면 진짜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채권이 만기가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연준의 자산은 뚝뚝뚝뚝 떨어지죠. 있던 국채가 없어져 가니까 점점점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재투자하지 않으면 연준의 자산은 툭툭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연준은 재투자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연준의 자산은 줄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 기존에 발행했던 양이 줄어들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2021년 11월부터 하는 이 테이퍼링에는 뭐가 뭐냐면 아래 그래프를 봐주세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국채 MBS 보유 금액이 2021년 7월 직전 7월부터 해서 꺾이는 게 보이시나요?
까만색이 꺾이잖아요. 정확하게 2022년 7월부터는요. 연준의 그 자산이 이미 만들어놨던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GDP 대비로. 그러니까 절대량이 줄어드는 최초의 시점이 2022년 7월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자산은 늘기만 했지 줄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2020년 3월, 4월 달에 3조 5천억에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서 내년까지 하면 9조까지 늘리기만 했지 줄였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2022년 7월이 되면은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때 생각하실 게 GDP 대비라고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GDP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역내포라고 되어 있는 빨간 그래프 있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그런 유동성을 나타내는 식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총량에서 지급준비금 플러스 역내포와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통화, 활동 통화를 빼면 그게 연준의 유동성인데 그 유동성이 2022년 7월부터는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사실 자체가 이런 조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테이퍼링 때도 마찬가지. 연준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유동성은 늘어날 일은 없고 줄어들기만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시장은 계속 조정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내년도가 이제 가면 지금도 이제 사실 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게 최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가 내년도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도 2022년 7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먼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먼저 생각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깨지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왜 못 그러냐?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깨달으면 내 돈 다 깨지는 거예요. 내 고객들의 돈이 그렇네? 빠지네? 그럼 그냥 깨진 거예요. 먼저 알지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2022년도 7월 달에 일어날 일 때문에 사실 시장은 언제 조정하냐면 2022년 1분기 말부터 조정합니다. 최대 조정이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러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변수가 또 다른 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정도나 시기는 움직이지만 팩트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저희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우리 고객들의 돈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돌아보시면 1년간 제 영상을 보시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씩 빨리 얘기해요.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쓸데없는 제 애로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경험하셨죠? 이번에도 테이퍼링 벌써 옛날부터 다 말했는데도 테이퍼링 한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통화 정책이 변화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되는 내년 초에는 반드시 변동성을 겪게 돼 있다.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거냐? 결국에는 이 변동성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포지션을 가져갈까를 정해야 합니다. 그 변동성이 왔을 때 깨달으면 늦어요.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주식을 뺏기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테이퍼링에 들어가면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테이퍼링은 변동성을 굉장히 확장시키는 아주 커다란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가 변동성을 충분히 각오하고 작정하고 다음 내년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테이퍼링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내년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동성을 높이는 두 번째 재료, 두 번째 사실
선거입니다. 선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최근에 버지니아 선거가 굉장히 남일 같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시장은 미국 시장은 이 정치 불확실성 굉장히 반영합니다. 내년도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예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수익률은 1분기, 2분기, 3분기 안 좋았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4분기에 좋았어요. 수익률이 보시면 예년에는 플러스였다면 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마이너스였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실제로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어떤 그 기능이 필요하냐면 시장에 반영되는 재료 어떤 사건과 반영되지 않는 사건을 구별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시장이 크게 하락할 거라고 말할 때 어느 사람이 맞는지는 가보면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팩트들을 갖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닌 걸 갖고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도 대선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 국면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를 엄청나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기업 총수들 구속되면 뭐 주가 빠진다 뭐 그리고 나 주식 팔겠다 안 빠집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처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이재용이 없으면 오너만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가 영향을 받는 거지 뭐 최태원 회장이니 뭐 이재용이니 뭐 그 사람들 정치적으로 겪는 일들이 주가에 영향 준 적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반영되는 게 정치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중간 선거 같은 것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주제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는 불행히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4분기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대통령 3년 차에 주가가 제일 좋습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둘 사람은 막가파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대부분 재임을 하니까요. 연임을 하니까 3년 차에 가장 강력하게 정책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2년 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 후에 3년 차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이 4분기부터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잖아요.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선거는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는 굉장히 항상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 중간 선거가 어렵다고 보이냐? 이 상황이어서 그래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4월 지금 8월, 10월 계속해서 지금 40%도 깨지는 정도죠. 예. 그런 상황이고 뭐 때문에 그러냐? 중요한 경제 때문에 실망스럽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제가 봤던 내용 중에 버지니아에서 출마했던 그 후보가 바이든 보고 지원 사격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면 더 안 좋아진다고. 예, 아주 굴욕이죠. 예, 현직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나 도와주지 말라고 방해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이든이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결국 떨어졌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버지니아 선거 결과입니다. 예. 글렌 영킨이라는 공화당 후보가 51%, 맥컬리프가 48%. 예. 네. 과거에 바이든이 될 때하고는 뭐 완전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버지니아의 그런 선거는 상당히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아래가 이 결과입니다. 완전 빨갛죠. 예, 공화당 판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영키는 금융 쪽에 있던 사람이니까 아예 정말 초보생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간발의 차로 후보로 선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이 영킨의 능력 때문은 아닌 거죠. 보시면 바이든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지니아 선거 결과는 굉장히 커다란 걸 말해주기 때문에 민주당이
각성해야 하는 거고 아마 상당한 긴장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 내년도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나타나고 중간 선거 결과가 만약에 정말로 뒤집어져 버린다면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대부분 지금까지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하원은 평균적으로 3명 잃었고요. 상원은 한 명, 2명 꼭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 하원 둘 다 민주당이 3명, 한두 명 잃면 지금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이퍼링으로 인한 그런 통화 정책의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변동성, 그 다음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오는 변동성이 겹쳐지면서 상당 부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내년도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신고가를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신고가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원래 예정했던 흐름대로 가야 하고,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맞힐 수는 없지만 예정을 해본다면 상반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후반부터 특히 2분기 때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오히려 3분기, 4분기 끝으로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돈을 풀 때 3조 5천에서 9조까지 풀었기 때문에 거의 4조 5천억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을 푼 논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비디오 먹은가요? 그 프로 갔을 때 돈을 저보고 인플레이션 의견을 물어보길래 그럴 리가요. 제가 그랬어요.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벌써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년도에도 미국 증시는 고점을 계속 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해보다 그러니까 그 돈 풀고 금리 내린 양적 완화 그 어느 때보다 세 번째 해 치고는 올해가 두 번째 해잖아요. 코로나 첫 해에 유동성이 공급됐던 작년이 아니라 두 번째 해고, 세 번째 해가 될 때 경기는 언제나 고점을 이미 1년 내에 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경기가 거꾸러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또 그거하고는 다르게 앞으로 연준도 4대 대부분의 월가 하우스들이 3%대 후반 성장, GDP 성장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되는데 3.8%에서 4%를 성장한다면 내년도도 아주 강력한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내년도 시장도 상당히 좋은데 그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변동성의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종국에는 고점까지 가겠지만 그 사이에는 상당히 올해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